중국 경제는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죠.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소비가 되고 팔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요. 50%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피싱 범죄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조직인 경우가 되게 많고, 북한과 캄보디아를 중국은 굉장히 전통 관계로 인식을 하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중국 경제는 사실은 상반기, 그다음에 사삼분기 이렇게 오면서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사사분기에는 4%대로 떨어질 거다. 현재까지는 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사분기에 그 4%가 나오면 중국이 얘기하는 5% 달성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5%의 많은 사람들이 '아 5%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국이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또 비슷하게 항상 맞춥니다. 맞추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제 성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은 뭐 거의 8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잖아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 설계 능력, 원천 기술 이런 거 갖고 버티는 데고, 중국은 전 세계 물자의 30% 이상을 제조하는 최대 제조업 국가예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해외에도 팔아야 되고 내부에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보통 이제 3대 요소로 할 때 내수, 소비죠.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 이 세 개가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을 합니다. 중국이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산다. 먹고 사는 거 맞지만 전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7-18% 밖에 안 돼요. 20%가 안 넘습니다. 그럼 중국도 결국은 55% 정도,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소비가 되고 팔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요. 50%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거든요. 투자는 정부 투자가 있고 민간 투자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야 이렇게 회복이 되겠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해외 자본들의 투자는 잘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자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부 투자는 로 버티고 있는 거죠. 인제 이런 걸로 보면 결국 중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가 이머징, 그러니까 커진다는 게 있어야 기업들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고, 특히 트럼프의 대중 공세 탓도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위 성분, 구조 성분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고, 그다음에 수년간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약간 중국적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중국적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돈을 막 해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 시스템에서. 근데 그런 직접 투자를 사실은 직접 구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일단은 시장에 좀 맡기면서 정리를 하는 그 메커니즘을 몇 년간 지속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헝다 사태라든가 뭐 비구이외환 이런 랭킹 3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좀 지켜본 거죠. 그 와중에 중국의 영끌 배출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은 또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양극화가 됐죠. 인제 중국이 소위 AI 분야의 투자라든가 집중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요 부분을 밀어 줘야겠다.' 그런 거가 인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볼 때 뭐 불법 보조금 이런 게 과도하게 집중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분야, 그다음에 지금 이제 AI 칩, 이 AI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극화가 되는 거거든요. AI 분야, 특히 뭐 젠슨 왕이
왔고 뭐 거의 도원 결의에 준하는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한국에서 뭔가 AI에 관련돼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인제 이런 게 벌어지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이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거는 뭐 정부 투자나 이런 게 아니면 다시 이제 회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개발을 지방 정부가 토지를 분양하고 토지는 사실은 중국은 국유니까 사용권을 부양하고 시행사가 그 사용권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걸 해서 나오는 돈의 일부가 지방 정부 재정을 보충을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 정부가 부채 위기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못 갚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를 겨냥해서 살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부분을 확대시켜서 그 소위 스필오버라고 그러죠. 그 이제 물이 넘쳐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경기를 좀 고양시키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의연한 척하고 서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물건이 안 나가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수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게 중국의 내수 정책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사중전회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번 사중전회에는 인제 내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올리는 15차 5 개년 계획, 경제사회 발전 규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획을 이제 초안을 심의하고 입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된 거를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올려서 중국의 미래 5 년의 경제 청사진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명확하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시진핑 주석의 그 국가관, 발전관의 핵심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자꾸 갖다 쓰니까 미국이 통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5차 5 개년 계획에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가야죠. 갑자기 뭐 "그건 안 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AI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겠다." 로봇 그런 거 있죠. 그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사실 젠슨 황이 와서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만들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로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불편함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인제 결국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력을 가지면서 격차 전략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담아내느냐가 15차 5 개년 계획 수립의 관건이다.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정부가 뭐 착 내리면 착착착 움직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5 개월, 6 개월 걸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도 관세 전쟁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는 지났습니다만 할로윈 파티도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민생이 풀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중국 경제도 이 민생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납치 사태에 중국 범죄자들이 크게 관여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의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제 피싱 범죄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조직인 경우가 되게 많고 캄보디아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집책들이 한국의 뭐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이런 데를 유인하고 유혹해 가지고 인제 범죄에 집어넣은 게 캄보디아 사태거든요. 요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7 개의 MOU 협정서, 그러니까 양해각서죠. 이런 데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거기에 보이스캐 피싱 범죄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을 하는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중국도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한국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우리는 그런 피해를 봤잖아요. 현지에서 사람이 피살당하고, 그리고 뭐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많고, 계속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중국의 범죄 조직과 연루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거지만 잘못된 조직이, 불법 조직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신경 좀 써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맺은 거니까 뭐 사법 공조도 가능하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인들 먼저 조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당연히 인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 부분이 소명이 되고 억울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참여한 자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조 체제에 관해서 양측이 관심을 갖자, 그런 거니까 기존에 어떤 크게 얘기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래도 정부 간에 양해각서로 됐으니까 그거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중국인 범죄자들이 넘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남아와 맞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남쪽은. 그러니까 인제 사실 뭐 특별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일부 지역의 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이거든요. 전통 관계를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외 관계를 정의할 때 혈맹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전통 우호 관계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전통적인 역사 관계에서 북한과 캄보디아를 중국은 굉장히 전통 관계로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는 고 이렇게 왕래하는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용이했겠죠. 인제 그런 걸 이용한 중국의 범죄 조직이 들어가서 우리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로맨스 캠 뭐 이런 거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이 소위 스캠 범죄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인제 사람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인제 캄보디아가 마땅한 수입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앙 정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가 오히려 그런 거를 옹호하고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스캠 범죄의 온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처리를 국가 치안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부분도 좀 덜어질 거고, 거기에 연루된 뭐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캄보디아 정부 의지. 지난번 교수님께서 경고했던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 중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우선 이제 서해 구조물은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 부분을 쪼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중 간에는 서해 바다가 한 400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 바다가. 근데 인제 국가별로 영해 12 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 해리를 갖게 돼 있거든요. 200 해리면 370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서해가 400 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서로 370 킬로미터씩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선을 그어서 "여기는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만든 게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잠정 조치 수역. 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은 공동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업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 경계 획정,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고 여기부터 당신 바다를 정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잠정 수역에서 공동 관리하기를 하고 고기도 잡고 어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업 협정을 통해서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어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뭐 몇 척을 허용하겠다. 이제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는 어업 설비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연어 양식 설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게 정말 연어 양식 설비인지 좀 보여다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간 거예요. 갔는데 중국이 군함을 들이대서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설치했잖아요. 이제 하나가 션란, 그 심해라는 뜻이에요. 아주 깊은 바다 에 뭐 1 호, 션란 2 호, 이거를 두 대를 설치하고 이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관리 시설을 하나 설치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헬기 착륙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지만 "상주 인원이 있는 것 같다." 어업 양식장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딱 헬기 착륙장까지 만들어서 상주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반칙 아니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요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를 우리 측은 의제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업 시설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벌써 작년부터 해서 몇 개월 됐잖아요. 올해도 지금 11 월인데. 그 중간중간에 회의를 했어요. 뭐 그게 이 국장급 회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앵무새처럼 돌아오는 거는 "어업시설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제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가 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그 정상들 간의 대화가 갖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중국도 대답은 안 했지만 아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쪼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대응 설비를 똑같이 하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인제 '아 대응으로 나오는구나 쟤네가. 그럼 내가 계속 만들어.' 계속 뭐 3 호, 4 호, 5호 해 갖고 쫙 세우자. 우리 정부는 12 개까지 세우려고 니네가 한다라고 정보가 있다. 이미 인제 그런 얘기도 4월 달에 국장급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시설물, 이 구조물이 높이 70 미터, 직경 70 미터예요.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암초 위에다가 원래 고정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양식장을 고정으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고정해 놓으면 안 되는데 다 고정해 놨어요. 고정해 놨다는 건 뭐예요? 콘크리트만 부으면 붓고 연결만 하면 인공 섬이 되잖아요. 그게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하고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했던 전력이 있는 거죠.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과격하신 분들은 "폭파시켜야 된다. 우리도 막 세워야 된다." 같이 세우면 그 서해 바다를 양분해서 양분이 아니고 또 북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불리해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이 우선 어려워지잖아요, 통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인제 저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양식 시설이라면 양식 시설이라는 근거를 우리한테 공동 조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면 중국이 그걸 하려면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겠죠. 하는데 맞대응을 하자니 그렇고 이게 어떤 식의 묘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어업협정에 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협의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니네 바다,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 회담을 한 30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누가 그 바다를 양보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과 중국은 해양 경계를 획정을 했거든요. 옛날에 60 몇 년, 61 년인가 2 년에. 그러니까 그 선을 자꾸 거서 남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고, 그거는 그대로 내려오면은요 우리 쪽으로 훨씬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동경 124도 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들어오면 123도 30 분으로 우리 쪽으로 한 70 킬로미터 들어와요. 그럼 지금 400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하면은 뭐 180, 190 킬로미터 아니에요? 근데 또 70 킬로미터 들어와 보세요. 그럼 우리 바다는 100 킬로미터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를 대응하려면 지금 중국은 그 123도 30 분까지 들어와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자국 방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양측의 우발적 군사 충돌의 뭐라 그럴까요? 뭐 비율, 그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측 정상이 인제 관심을 표명했고 알았다고 했으니까 좀 이제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해 구조물이 한미연합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한미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군사 훈련을 정례화해서 하고 있죠. 우리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는데 이제 대형 연합 군사 훈련은 서해 바다가 워낙 좁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중국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탐지 범위가 워낙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국을 가까이 와서 속속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하고도 합동 군사훈련 하기도 하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넓잖아요. 이미 뭐 상시화돼 있고, 서해에서는 주로 자체 훈련을 하지만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구축함 이지스함 5천 톤급 구축함 2척을 진수했어요. 그때 보도됐지만 진수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진수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그게 제대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불리하잖아요. 북한은 미국 편을 들 리가 없고 한국 편을 들 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서해 바다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해야 되고, 김정은은 계속 NLL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서해를 둘러싸고 실제로 상당한 충돌이, 뭐 군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억지성을 최대한 이 지역에서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대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원잠 같은 게 또 그런 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미사일이나 다양한 형태의 한국 K방산들의 경쟁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북 억지력도 되지만 대중국 활동, 영향력을 상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을 스스로 배가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다 얘기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언잠 핵잠 승인한 것도 뭐 한국이 돈 내서 자기네가 해서 지켜 주겠다는데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승부수를 단 겁니다. "북한과 중국 추적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북한에 관심이 있고 미국 단신들은 중국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료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거 못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매력적이잖아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게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의 일부 소위 반공화당, 민주당의 전통 기준은 핵 비확산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뭐 그런 걸로 걸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한다고 그래서 될까?에 대한 인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승인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가 인제 한미 간에 뭐 조선업 협력 또는 그 이상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면 그거는 중국한테 분명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국 방의 방어성 무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억지력을 키워 놓고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되어간다는 말이 많은데 남중국해 상황은 어떤가요? 남중국해는 뭐 힘의 논리에 사실은 이제 굴복을 한 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조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원래 남중국해가 뭐 구단선 이런 거 들어보셨죠? 90%가 우리 거야. 서로 인제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인제 인공섬을 건조한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지역이 공해, public sea라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겹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힘이 필리핀보다 워낙 중국이 세니까 그냥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편을 들어 줬고 그래서 인제 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됐고 그 제소를 해서 2016년 7월 9 일이 사드 발표인데 7월 12일 날 발표가 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사드 때문에 우리한테 반발을 한 건데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복귀를 하겠어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연결이 돼서 지금 활주로도 있고 극장도 만들고 관광도 가고 이렇게 돼 버려서 그냥 중국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왜 소시지 쪼끔씩 쪼끔씩 야금야금 잘라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7개 인공섬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배추 싸듯이 그 캐비지 전략이라고 그래요. 양배추 전략.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싸서 포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서해 바다는 그렇게 넓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늦게 미국이 필리핀과 뭐 바이든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격자 동맹이라고 그래서 원래 거긴 미국 기지가 있었어요, 수빅만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항 정도만 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틈을 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서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필리핀과 중국도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배가 대치하고 있다거나 충돌을 하고 있는 거 대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은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센카쿠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치하는 상태예요. 대치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적하신 대로 남중국해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가지려면 정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 이거 이러면 우리 바다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중국 어업만 중요합니까? 우리도 저 서해안이 쭉 있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국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항할 걸 대항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힘을 실어 줘야죠 국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 뭐 친중, 친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서해는 바로 우리의 터전이고 서해가 뚫리면 수도권 다 뚫리는 겁니다. 가깝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북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서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제 너무 많이 식상하게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 세계는 변곡점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이냐 중국 중심 공급망이냐 그런데 그게 다 양분되듯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 수 있는 건 뭐냐.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 버티고 중국과 버티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조선업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든가 경쟁력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21 세기 한류 아이콘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